안녕하세요. 역사에서 답을 찾는 한국사기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5년 뒤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6.25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별쌤 최태성의 무엇이든 물어보훈 두 번째 주제는 호국입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신탁통치,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광복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요? 네, 이 신탁통치 이야기가 나오면요, 선생님 왜 광복됐는데 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치해야 되죠? 라고 이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어려운 단어 신탁. 자, 신탁이라는 거는요, 믿을 신, 부탁할 탁, 믿고 부탁한다 라고 해서 자치 능력이 부족한 나라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가 일정 기간 통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하는 회의를 개최해요. 이 회의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뭐가 결정되느냐? 첫 번째, 한반도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두 번째, 이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세 번째,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 결과를 두고 이른바 좌우 세력이 꽉 개입을 해요.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가 한국인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이요! 라고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죠. 좌익 세력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했는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의 핵심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반대, 지지! 이러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좌우 대립이 심화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언제였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는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됩니다. 우리는 이걸 50총선이라고 하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가 합의를 못 봐, 합의를.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 문제가 국제연합, 즉 유엔으로 넘어가요. 이곳 유엔 총회에서 그래? 그럼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자 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러나 북한과 소련이 이 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한반도 남쪽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남쪽에서만 치러졌지만 50총선거의 역사적 의미요, 정말 깊습니다.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거 아세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2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들을 우리는 한 번에 5월 10일 날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 총선과 대선의 차이가 뭔가요? 총선은 국회의원을,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죠. 자, 그러면 50총선이니까 50총선에서는 누굴 뽑는 걸까요? 자, 우선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뼈대,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 만드는 사람들, 헌법 만드는 사람이 누구다? 네, 입법권한 바로 국회의원이죠. 맞습니다. 50총선은요,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자, 이렇게 50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를요,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제헌국회. 또 어렵죠? 네, 제헌. 말 그대로 제정한다는 거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국회.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국회라는 의미입니다. 광복절이랑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같은 날이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연도는 다르죠. 연도는 다른데 날짜는 같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50총선 이후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민주적이고 독립된 국가로 나아가려고 했던 당시에 정말 힘찬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제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요, 헌법을 재정공포합니다. 바로 1948년 7월 17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제헌절이라고 기념합니다. 제헌 헌법을 보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삼권분립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함에 따라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때 부통령이 있었어요.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이 되는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광복절날. (6.25)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싸움한 거잖아요. 이런 비극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그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에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출범을 해요. 그러니까 남과 북에 각각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38도선, 이 38도선 부근에서 남북 간에 아주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계속 벌어져요. 당시 미국은요, 소련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에치슨 라인이라 부르는 태평양 방어선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한국과 타이완이 제외가 돼요. 북한은 이거 기회네 라고 해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침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도선을 넘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면서 한민족이 잊지 못할 동족 상전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6.25 전쟁 당시 사진을 보니까 교표를 달고 있는 제 또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전쟁이 나갔나요? 여러분들, 전쟁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한 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요, 7월 말 낙동강까지 마구마구 밀고 내려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조국을 지켜야겠다는 일념 아래 연필 대신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바로 학도의용군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갈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14살밖에 안 된 병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전투와 후방 치안 유지, 간호활동 등 정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죠. 어린 나이임에도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운 이 호국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6.25 전쟁에 많은 나라가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가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죠. 그리고 북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요,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군 참전을 결의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 회원 16개국이 전투병력을, 6개국이 의료와 시설을 한국에 지원하죠.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군을 창설한 이후 최초의 파병, 이게 바로 한반도입니다. 근데 썩 기억하고 싶은, 기념하고 싶은, 고맙긴 하지만 없었으면 더 좋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1950년 9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서울, 38도선을 지나 평양, 원산, 그리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을 하죠. 이렇게 국군과 유엔군이 승리를 외치려는 순간 1950년 10월 중국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했고요.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이 됩니다.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총공세를 펼친 끝에 70여일 만에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6.25 전쟁은 어떻게 끝날 수 있었죠?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죠.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되찾은 이후에 38도선 근처에서 국군과 유엔군은요, 북한군, 중국군과 공방전을 계속 이어갑니다. 전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소련, 그 배후에 있었던 소련이 정전회담을 제안한 거예요. 이제 그만 싸우자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설정, 포로 송환 문제 이런 것들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이 2년이나 계속이 돼요. 그러다가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전쟁 말발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엔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오늘날까지 정전 상태, 우리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정전 상태의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가 뭔가요? 네, 석기. 돌멩이와 사람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석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6.25 전쟁 때 이 한반도는요, 마치 돌과 사람만이 남은 그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정말 모든 게 폐허가 되어버렸거든요. 전쟁이 남긴 상흔은 참혹했죠. 군인과 민간인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요. 많은 이상 가족과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물적 피해도 엄청났고요. 생산시설의 약 42%가 사라졌고요. 도로, 주택, 철도 등 많은 사회 간접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 미 공군의 어마어마한 융단 폭격으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했죠. 이뿐만이 아니죠. 더 심각한 거. 북한과 남한 사이에 그 적대감과 불신이 깊어지면서 분단이 굳어진 겁니다. 6.25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눈 비극이자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배경하에 치러진 국제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볼펜 대신 총을, 노트 대신 수류탄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여러분 나이 또래의 어린 학도병과 소년병, 그리고 많은 호국 영웅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호국 영웅들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이 시간 호국 머물타임 마치겠습니다.